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이 된 평범한 가장 박정호라고 합니다. 현재 직원 4명과 함께 작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죠. 저의 아내 정미라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단아하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긋나긋하고 차분한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죠. 살림 솜씨도 뛰어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갈하고 맛있는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로서의 역할에도 완벽했죠. 저희에게는 연년생으로 낳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교육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나고 아이들의 학업을 꼼꼼하게 관리해준 덕분에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갈 때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늘 제게 정호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재수 씨는 어쩜 저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시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남들이 흔히 겪는 큰 권태기나 다툼 없이 23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아주 평탄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긴 세월 동안 완벽해 보이는 제 아내의 이면에 그토록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줄 예쁜 꽃다발을 예약하기 위해 오랜 친구인 이찬우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았습니다. 찬우 부부는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일을 했는데요. 찬우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그의 아내는 안쪽 꽃집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찬우 부부와는 종종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질 만큼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퇴근길에 들러 예약해둔 꽃다발을 찾으러 꽃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찬우의 아내가 꽃을 포장하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머신을 정리하고 있는 찬우의 눈치를 보던 그녀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요, 정우 씨. 꽃 너무 예쁘네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뭔데요? 우리 남편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제 성격에 이건 아무래도 정호 씨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평소 쾌활하던 재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자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미란 씨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요? 예, 혹시 미란 씨랑 무슨 일 없죠? 제가 영문을 몰라 고개를 젓자 찬우의 아내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가서 오리탕 먹었던 식당 기억나세요? 아, 예, 전에 갔었죠. 찬우가 잘 아는 곳이라고. 네,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동창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쪽에서 미란 씨를 본 거예요. 저희 와이프를요? 언제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반가워서 인사하려는데 미란 씨는 저를 못 봤는지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주차장으로 갔는데 자기 차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차 조수석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은 못 봤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긴 했는데 체격이나 옷차림이 정호 씨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호 씨 아니죠? 예,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미란 씨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되게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평일 낮에 남자랑 같이 외곽에 있는 오리탕 집에 좀 그렇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왜냐면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아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그 오리탕 식당에 갔다던가 하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제가 당황하자 찬우 아내가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오해한 걸 수도 있긴 해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그이도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 정호 씨가 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슬쩍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괜한 걱정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찬우 아내는 뭔가 신나는 가십거리라도 생긴 마냥 들떠서 말하더라고요. 말은 걱정이라지만 걱정이라기보다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렇게 꽃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에 타기 전 카페 마감을 하던 친구 찬우에게 다가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찬우야, 재수씨가 미란이가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봤다는데. 제 말에 찬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기어이 그 소리를 했냐? 야, 정호야,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원래 동네 아줌마들이랑 남 얘기하고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 그래도 봤으니까 봤다고 한 거잖아. 그냥 아는 지인이었겠지. 쓸데없는 소리 신경 쓰지 마. 1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사실 찬우 아내의 섣부른 오해일 확률이 컸죠. 제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찝찝한 앙금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주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저번 주에 그 외곽에 있는 오리탕집 갔었어? 찬우네 꽃집 갔더니 재수씨가 거기서 당신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와인잔을 닫고 있던 아내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여유롭던 아내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오리탕집? 맞다. 갔었지. 누구랑? 남자랑 있었다던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남자야. 보험하는 사람이야. 아는 지인인데 보험 상담차 만났다가 밥 먹은 거야. 아니 찬우 씨 와이프는 그런 말을 왜 전한대? 그냥 보험 상담하러 갔다가 밥이나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혼자 이상한 상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옮겨?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찬우 씨 와이프 진짜 별로다.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보험하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게. 그럼 되겠지? 아내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길길이 날뛰자 오히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결백을 주장하고 확인시켜 주겠다고 펄펄 뛰는 걸 보니 정말 찬우 아내가 상황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뭐 당신 의심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재수씨가 봤다길래 반가워서 물어본 거지. 그만하네. 내가 찬우한테 재수씨 입조심 좀 시키라고 할게. 저는 아내를 달래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작은 의심의 불씨는 그날 밤 완전히 꺼져버렸죠. 그리고 그 일은 제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박민성 보호자분 되시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사색이 되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이미 도착하여 울며 불며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골절을 입었고 출혈이 조금 있어서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수술 중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수혈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O형인데 저도 O형이거든요. 아비된 도리로서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들여다보며 수술을 준비하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님 혈액형이 O형이라고요? 아드님 혈액형은 AB형인데요. 방금 응급 혈액 검사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벙 찌더라고요. 예?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이 AB형이라고요? 잘못 검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응급 환자 혈액형 검사는 교차 검진까지 2번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아드님은 확실한 AB형입니다. 병원에 비치된 혈액으로 수혈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수술 동의서를 건네고 바쁘게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O형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A형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아들이 O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AB형이라뇨.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AB형이 태어날 수 있나? 의아한 것도 잠깐. 일단 아들의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수술은 잘 끝났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 의구심이 남아있었죠.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O형과 A형 사이엔 AB형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쓰던 칫솔과 빗에 엉킨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째 딸의 머리카락과 칫솔도 따로 챙겼고요. 다음 날 저는 그 유전자 샘플들을 들고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가 제 유전자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회사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가 담긴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검사 대상자 1, 첫째 딸,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검사 대상자 2, 둘째 아들,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제 딸이 맞는데 둘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들 민성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니.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저랑 판박이인 첫째 딸과 달리 둘째 아들은 유난히 저와 별로 닮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흔히 엄마를 닮으니 아내를 더 닮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 아들이 아니라니요. 그리고 그제야 며칠 전 찬운의 꽃집에서 찬운의 아내가 했던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리탕집 주차장, 아내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낯선 남자. 어쩌면 그 사람이 제 둘째 아들의 진짜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터뜨리는 순간 저의 완벽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20년 동안이나 키우고 아내에게 속은 그 바보 같은 남자가 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끔찍한 손가락질과 조롱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그 거대한 상처와 충격은 또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 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첫째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나만 덮어두면 여전히 겉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 네 식구의 인생은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 자명했죠. 저는 결국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지만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아 퇴근길에 친구 찬우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카페의 셔터를 반쯤 내리고 마감 청소를 하던 찬우는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업에 문제 생겼냐? 찬우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친구 앞에서 체면도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그리고 찬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찬우의 손도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성이가 네 자식이 아니라고? 찬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치겠다. 우리 와이프가 그때 오리탕집에서 봤다는 게 그게 헛것이 아니었던 거네. 재수씨가 어떻게 너한테 이러냐? 미친 거 아니야? 찬우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욕을 해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찬우에게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찬우야, 나 이제 어떡하냐? 당장 집에 가서 엎어버리고 싶은데 애들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 민성이가 지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면 애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딸내미는 또 얼마나 충격받겠냐. 가정을 깨는 게 너무 무서워.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고 모른 척 덮고 살아야 할까? 제 절박한 물음에 찬우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호야, 그래. 네 심정 이해한다. 말이 쉽지 가정을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만약 네가 도저히 재수씨를 용서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해서 박살내는 게 맞아. 근데 네 말대로 애들 상처받는 게 무섭고 가정을 깨는 게 두렵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게 나을까? 만약 나라면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네가 덮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그 남자가 누군지 캐려고도 하지 말고 재수씨한테 티도 내지 말고 평생 네 가슴에만 묻어둬야 해. 어설프게 파헤치다가 너만 더 미치고 피말라 죽는다. 찬우의 조언은 차갑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면 철저하게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저 혼자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정을 지키기로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참아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머리처럼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긋나긋하게 말을 건네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한 침대에 눕는 것이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더러운 행적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위경련을 달고 살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아내를 보다가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아내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뭔 소리야, 갑자기. 야, 정미란, 나 다 알아. 민성이 내 자식 아니더라.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아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참히 잘랐습니다. 민성이 교통사고 나서 수혈할 때 걔 AB형인 거 병원 차트에서 봤어. 난 O형인데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봤어. 민주는 내 딸 맞는데 민성이는 유전자 불일치더라고. 아내의 입에서 헉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정을 깨는 게 무서워서, 애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덤까지 안고 가려고 했어. 근데 당신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잠자는 게 너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오리탕집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던 그 모자 쓴 새끼, 민성이 친부 맞지? 그 새끼 아직도 만나고 다니는 거지? 넌 엄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제가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진실 앞에 아내는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가방에 대충 옷가지를 쑤셔놓고든 쫓기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잡지 않았죠. 아내가 가출한 뒤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랑 아빠랑 크게 다퉈서 엄마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다라며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내가 사라지자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칠 것 같은 불안감과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퇴근 후 다시 찬우의 꼬치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찬우네 가게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뒷문으로 황급히 걸어 나오는 찬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찬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지? 의아한 마음이 든 저는 본능적으로 찬우를 부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꽃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아주 한적하고 어두운 이면도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끝에 익숙한 하얀색 세단 한 대가 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3일 전 가출했던 제 아내의 차였죠. 아내가 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멀리서 지켜보니 차 안에서 제 아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올라탄 제 친구 찬우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절박하게 이야기를 쏟아내자 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새끼였구나. 저 새끼가 민성이 아빠구나. 내 아내의 불륜남이 이찬우였어. 그걸 깨달은 저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내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찬우가 앉아있는 조수석 문을 미친 듯이 잡아뜯어 열어젖혔습니다.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자 찬우와 아내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찬우의 멱살을 쥐어틀고 차 밖으로 패대기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개자식아! 설마 네 놈이었어? 민성이 애비가 내 마누라랑 20년 동안 놀아난 그 모자 쓴 새끼가 너였어? 전 바닥에 쓰러진 찬우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나한테 가정을 깨지 말고 평생 돕고 살라고 조언을 해! 네 놈 가정 지키고 네 더러운 불륜 숨기려고 나보고 죽을 때까지 바보 병신으로 살려고 한 거냐?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휩싸여 주먹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찬우의 얼굴을 가격했죠. 찬우는 피를 흘리며 정호야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바닥에 지니기며 악을 썼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뛰어내려 제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아내마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호씨! 그만해요!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남편을 찾으러 나왔던 찬우의 아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쫓아왔더군요. 왜 이래요? 왜 이 사람을 때려요? 재수씨가 오리탕집에서 봤던 그 남자, 그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새끼가 바로 이놈입니다. 내 아들 민성이가 AB형이 나왔어요. 나는 O형이고 미란이는 A형인데 이 새끼 AB형이잖아요. 이 두 쓰레기가 20년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제가 피를 토하듯 쏟아낸 진실 앞에 찬우의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의심했던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아 친구에게 키우게 했다는 그 악마 같은 진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끔찍한 충격에 찬우의 아내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찬우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기어가 아내를 끌어안았고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출동하여 쓰러진 찬우의 아내를 싣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허탈하게 주저앉았고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윽박질러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발밑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20년 내내 그 사람이랑 불륜관계였던 건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구역질이 날 만큼 초라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사소한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 우연히 찬우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외로움에 취해 딱 한 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덜컥 아이가 생겼지만 차마 가정을 깰 용기가 없어서 제 아이인 척 속이고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냥 친구 안에 남편 친구로 지낸 게 다야. 그러다가 최근에 애 문제 때문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난 게 다야. 여보,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20년 동안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게 해놓고서는 이제와 단 한 번의 실수라며 변명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네가 한 번이든 100번이든 내 친구놈 자식을 내 자식으로 속여서 내 등골을 20년 동안 빼먹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넌 괴물이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저는 아내의 변명을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찬우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때 그의 머리카락 뭉치를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과 둘째 아들 민성이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친자확인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민성이는 찬우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모든 심증이 완벽한 물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친자확인 결과지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찬우, 그 쓰레기 새끼한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상간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걸어주십시오. 제가 이혼과 소송을 통보하자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더러운 행적에 경악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죠. 찬우의 가정 역시 박살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찬우의 아내는 의식을 되찾은 후 남편의 추악한 배신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본인의 의지로 찬우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 아내인 정미라는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가정을 파탄낸 이찬우와 정미라는 각자 배우자들에게 쌍방으로 상간소송을 당하며 법정에서 그들의 더러운 밑바닥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소송과 복수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이들의 상처였습니다. 첫째 딸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 민성이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여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아들은 자신이 평생 아빠라고 믿고 존경했던 제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아빠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을 낳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민성이의 울음을 보는데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내 핏줄인 줄 알고 입히고 먹이며 키웠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아들이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민성이는 그 사건 이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끔찍하고 역겹다며 완벽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교를 즉시 휴학한 뒤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해버렸죠.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이어 이찬우를 상대로 또 하나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과거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남의 자식을 20년 동안 속아서 키운 비용, 식비, 교육비, 병원비 등 제가 지출해야 했던 모든 경제적 비용을 토해내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으며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그들의 극심한 기만 행위와 불륜을 인정하며 저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이찬호에게도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토해내야 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완벽한 가장의 타이틀, 화목했던 내 식구,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제가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인생의 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못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뼛속 깊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길을 걷다가도 심장이 조여오고 20년의 세월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렸다는 참담함에 밤잠을 설치고 수면제에 의존해야 하는 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깊고 거대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앞으로 제게 남은 모든 생을 다 바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자식들의 가슴에 지옥 같은 대못을 박은 정밀환과 이찬우, 그 두 인간은 제가 죽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결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20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마저 그렇게 둘 순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에서 계속 찬바람이 불어오겠지만 밥을 챙겨 먹고 회사를 나가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꿋꿋하게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군대에 간 불쌍한 민성이와 큰 충격에 빠진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어른으로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하니까요.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만 합니다. 저는 이제 헛된 허상에 속지 않고 비록 상처투성일지라도 진실되고 단단한 저만의 남은 삶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